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누가 더 위대한 바보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달인이라고 불렸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은 오직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주식보다 바보들이 많은가, 아니면 바보들보다 주식이 많은가. 더 이상 주식을 사줄 바보들이 없다면 주식시장은 폭락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미 바보들이 주식을 다 팔고 났다면 자연스럽게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과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순간입니다. 누가 더 위대한 바보인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호적인 것은 이미 주식을 팔고 주가가 내려오면 조정 시에 주식을 사겠다라는 바보들이 주식시장 주변에 풍부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관 외국인 매수 그리고 개인 매도의 수급 구도에 변화가 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주식시장에 임해야 하는 바로 이유입니다. 네, 이번 주는 뭐라 하든 의미가 커 보입니다. 월요일 시초가 1850에서 시작하고 한 주 동안 100포인트 이상 올랐으니까 과연 다운 것이냐. 그를 증명하듯 차익 실현 매물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정재훈 대리님 한마디 해주시죠. 채팅창에서 그럴까님께서 에헤이 정 대리가 상승을 이야기하니 불안하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그냥 저는 계속적으로 8월 달부터 좀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의사 표현이 잘 전달이 안 됐다면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워낙 그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192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동안 연기금이나 이런 쪽의 세력들이 워낙 해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모습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의 베스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코스닥도 장대 음봉이 나오고 코스피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자, 그런데도 정재훈 대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왔다는 시각이 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하면 왠지 욕먹을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는 전문가분들도 있대요. 자, 월봉으로 보면 10월은 장대 양봉이어서 11월도 기대할 만하고, 자, 엇갈린 의견 속에서 김동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월가 한 전문가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혜림 아나운서가 했던 얘기인데 마크 트웨인 얘기를 했었죠.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달은 5월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이후에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숨은 텍스트는 바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해야 된다라는 게 숨어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지금 시황을 두고 어떤 월스트리트의 어떤 평론가가 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시기다라는 표현을 마크 트웨인의 표현에 빗대어서 이렇게 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 상당히 혼조스러운 국면이죠. 뭐 악재, 호재 난무하고 있고 더 간다, 여기 단기 고점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당분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주도주가 탄생하지 않는다면 1850에서 2000포인트 밴드대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자자분들이 과연 지수를 보고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최악의 국면은 이미 반영됐다라고 저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640포인트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악재는 이미 최악의 국면을 반영했고 점차적으로 내성을 길러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주식시장이 계속 반등을 했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어디까지가 단기 반등의 영역이고 안도랠리의 영역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사실 지수를 보고 트레이딩 한다면 그 부분들이 유효하겠지만 뭐 지금 시장을 본다면 그렇게 뭐 고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는 유효하지 않은 국면으로 좀 판단이 들거든요. 예.
지금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따 수급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대기성 자금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급 구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단지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명확하게 이끌어 나가는 섹터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낙폭과대에 따른 순환매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중심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뭐 IT 종목군들 전반적인 반등, 자동차 종목군의 전반적인 반등 이러한 움직임보다는 뭐 두 종목이 꾸준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서 이러한 그 주도주 군들이 이제 탄생을 하면서 2,000포인트를 돌파시켜 준다면 네.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뭐 그렇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기가 이 종목에는 향후에 뭐 성장성이 뚜렷하고 이 종목은 반드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뭐 계속해서 홀딩 하시고 저점에서 뭐 추가 매수하시고 이런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네. 그렇지 않은 종목분들이라면 뭐 일정 정도 선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뭐 종목을 압축하는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뭐 큰 의미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2008년도처럼 안도렐리가 일어난 다음에 또 리먼 사태가 오면서 또 폭락하는 것이 아니냐. 네. 마치 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고 이후에 안도렐리가 나왔지만 네. 그 다음에 리먼이 파산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이미 경험을 부분들이죠. 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자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그때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요, 네. 그림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베어스턴스가 파산할 때는 이제 영국의 너던락이 국유화되고 이후에 미국에서도 베어스턴스가 파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085포인트에서 1537포인트까지 주가가 계속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베어스턴스의 파산, 최악의 국면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장이 반응을 했던 거고 베어스턴스가 막상 파산한 다음 날부터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기정사실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1537포인트에서 1901포인트까지 안도렐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충격이 온 거죠. 바로 리먼의 파산과 더불어서 주가가 폭락한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명백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그 당시에는 리먼이 파산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네. 갑작스럽게 파산이 온 것이고 네. 지금은 최악의 국면을 명백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고 이후에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이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난번에 투매가 나왔고 164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미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패닉이 왔다는 부분과 이번에는 이 패닉 과정 속에서 최악의 국면을 인지하고 있다, 네. 했다라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뭐 안도렐리 이후의 폭락 부분들은 뭐 걱정을 좀 안 하시고 대응하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박스권 부분 속에서 주도주가 탄생될 때까지는 박스권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예. 그 이후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주도주가 탄생을 하게 되면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까요?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춘 종목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이번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오늘 뛰어난 모습을 보였을까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차화정을 담는다라는 모습 좀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기아차와 SK이노베이션 실적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였고요. 다시 주도주로서의 부각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대리님? 예, 사실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의 공통된 점은 어느 정도 실적, 3분기 실적 확인을 통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 업종들 위주의 좀 반등이 더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어제 뭐 실적 나왔었지만 그동안 주식이 잘 가다가 실적력이 나오면서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이나 뭐 화학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같이 어느 정도 매출이나 수익이 확인된 업종들은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 차화정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 키 맞추기 작업이 먼저 전진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도주의 입장에서 매수를 아직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보셔야 될 점은 지금 그 중국 상해 지수가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하반기가 들면서 긴축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철강주가 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중국과 연관되는 종목들, 화학과 정유업종들이 같이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도 겸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경기의 방향성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90달러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온 점도 앞으로 이런 그 이노베이션과 같은 정유업체들의 단기적인 수익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정유화학주에 대한 부분이 업종 중에서는 가장 좀 이렇게 기대가 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가가 흔들려서 팔지 마시고, 다만 제가 그동안 관망했던 거는 신규 자금을 매수할 것인가 안 할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그 시간을 통해서 유럽발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규 자금도 좀 매수가 들어가지 않냐고 저의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업종 관련주들은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계속해서 사 모으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쉽사리 팔지 말라는 의견을 주셨고 오히려 좀 밀릴 때마다 더 매수 전략을 주셨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도주의 부각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증권주 어떨까요? 너무 많이 하락하고 저점을 계속 내려갔던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반등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금융주라든 전반적으로 증권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은행주의 반등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뚜렷하게 성장성, 그러니까 차별화 문제이죠. 다른 동일 영역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이렇게 평범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이러한 산업군들 간에 지금 명백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코스피 지수하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OCI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신 그림 중에서 이 회색 선이 종합주가 지수고요. 제일 위에 있는 빨간 선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녹색 선이 현대차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게 OCI인데 시장 수익률 이상 훨씬 더 이제 초과해서 수익을 주고 있는 두 종목군과 그렇지 못하고 처지고 있는, 물론 OCI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종목군들의 극명한 차이는 바로 이제 그 OCI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폴리실리콘은 다른 그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른 업체들과의 제품의 퀄리티의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의 부분들은 경기가 어느 정도 확실히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선행되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마켓 쉐어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이나 성장성이 뚜렷하게 담보된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혹시는 덜 나쁘게 나오지만 향후에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종목군들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네. 마켓 시어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든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면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모습 그 자체가 정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시장을 대응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이상의 의미보다 우리가 종목들 그 자체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아까 대표 삼성전자, 현대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쟁력과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 중심으로 대응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 좋은 이슈들도 같이 볼 텐데요. 워스트 이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계속 좌지우지가 되는 가운데 은행주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도 풀어봐야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장 마감 후에 KB금융 실적이 나왔는데요. 단기손익이 5,7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주 우위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만 이것이 기대치 이상이라는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전반적으로의 분위기는 아직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할 것도 많고요. 주가 영향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뭐 은행주를 지금 실적과 연관시키는 거는 크게 그 연관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은행이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얼마 전에 뭐 금통위가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하고 있지만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예금 금리와 그 대출 금리의 차이를 은행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분들한테 돈을 빌린 그 금리를 준 거와 대출해주는 그 차이를 먹기 때문에 금리가 폭이 넓어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대출 금리에 대한 압박이 밑에 대한 방향으로서의 압박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예대 마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그 수익 구조인 예대 마진 자체가 축소되는 부분이 앞으로도 해소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07년도에 은행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바로 비이자 수익 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 예대 마진 이외의 수익이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는데 하다못해 예를 들자면 펀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금융 상품을 팔면서 나갔던 수수료들이 은행 그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2008년, 2009년에 대규모의 펀드 자금 유출이 이뤄진 것처럼 금융 상품을 통한 비이자 수익도 상당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은행을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겠지만 유럽발 위기 해소에 따른 금융위기의 안정화를 통해서 은행이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실적에 기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적에 지금 3분기가 좋지 않게 나왔지만 앞으로 유럽 위기가 완화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면 금융 관련 주가들은 계속해서 은행주는 특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니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문제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적보다는 지금 계속 해결 분위기잖아요. 유럽발 상황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오늘 뭐 일례로 조금 반등이 나오고 했는데요. 네. 지금 그 유럽과 은행 간에 서로 돈을 빌려준 라이보 금리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 은행 간에 돈을 갚을 수 있을지의 서로의 지갑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꺼려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심장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작은 경색이 되면서 시장에 그런 위험에 다가왔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이제 유럽 그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이 됐지만 아직까지 잘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아직 11월 초에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은행들을 설득을 해서 장부의 그 그리스 채권의 손실을 반영하는 것을 이끌어내야 되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을 때 자금이 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대감 또한 은행 주가를 밀어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우리금융은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만 뭐 10,000원 밑에서가 제일 좋겠지만 11,000원 밑에서도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오늘 코스닥의 약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동기 대표님, 그 전에는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더 먼저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먼저 내려가는 아주 다이나믹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코스피가 치고 올라가니까 형이 먼저 가서 아우가 좀 양보를 하는 걸까요? 왜 계속 어제 오늘 이틀 동안 500선 위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앞으로의 장세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는 제일 경계해야 될 논리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가면 뭐 중소형주들은 못 간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세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명백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본다면은 많이 올라왔죠.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특히나 바이오와 강조드렸던 바이오와 소프트웨어 종목군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봤던 헬스케어 관련 중에서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60, 70%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은 어느 순간에 하한가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주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일정 정도 어떠한 빌미를 삼아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가 오늘 이제 유럽 시장이 좋고 미국 시장이 좋고 우리 증시가 아침에 갭상승하면서 이런 구간이 형성이 되면 우리 증시가 더 치고 나갈 종합주가 지수가 더 치고 나간다면 중소형주가 좀 좋지 못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도식적인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사후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거래소도 상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코스닥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차트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좀 보여주시면요. 2009년도 이후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이후에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3년 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거래소는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220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미 2009년도 초반에부터 정체되어 있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 다음에 이 아래로는 450포인트, 위로는 550포인트, 그 중간 레벨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500포인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대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동안에 성장 동력이 됐던 뭐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바이오 관련주 안에서는 뭐 헬스케어 같은 업종도 같이 포함이 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관심 많으신 뭐 게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엔터 관련주도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은 우리가 크게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뚜렷하게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숨고르기 이후에는 오히려 또 여전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뭐 예. 거품이 낀 종목군들, 사실 덩달아 올라간 주변 종목군들에 네.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뚜렷한 성장성을 네.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이 어떤 걸까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오늘 MTN 팔로우에서 바로 엔터와 게임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의 의견과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 MTN 팔로우입니다. 그날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싶은 분이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MTN 팔로우 시간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786-1022, 1023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혜림 SS 시청자 게시판이나 머니트윗에 글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물론 실시간 채팅방도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MTN 팔로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채팅창에서 궁금증이 올라왔는데요. 문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초반 SM을 매수했습니다. 뒤늦게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했는데 다행히 매수 이후에도 잘 가더군요. 이제 조금 수익을 보나 싶었는데 지난주 중반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실은 아니지만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왔는데요. 손실 보기 전에 매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정을 기회로 보고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엔터주들 유럽발 리스크로 시작된 약세장에서도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M은 8월 이후에 두 달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며 고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님 말씀대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하락세를 나타내더니 어느새 5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확인해보죠. SM 장중에 9%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일단 낙폭을 만회하면서 3.9% 하락한 47,900원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로엔도 7% 하락세 보였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예, 이처럼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엔터주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주, 게임 관련주 등 약세장에서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들이 거의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외 불안정성이 가라앉으면서 경기 방어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게임주와 엔터주, 이제 매력이 다한 것인지 전문가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저희 전화 상담도 왔고요. 지금도 채팅창에 계신데 구리님께서 게임 엔터주 어제 아주 질문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추격 매수하신 분 손실 보셔서 상담 주셨고요. 아니면 하락할 때 매수를 해야 하는가 궁금증 주셨고요. 어떻습니까?
뭐 종목을 언급하기보다는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엔터주라든지 게임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 엔터나 게임 관련주, 뭐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은 한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 대형주가 올라가면 못 간다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바라보는 거는 뭐 새로운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혀 읽지 못하는 거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과도한 상승에 따른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성장주의 고점을 예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가치주를 투자할 것인가, 성장주를 투자할 것인가, 그건 본인의 성향에 따른 거죠. 가치주의 잣대를 가지고 뭐 PER 가지고 그 성장주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고평가되지 않은 성장주는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그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가치주의 영역에서 본다면 뭐 성장주를 매수하지 마시고 저 PBR주만 계속해서 PER주만 저퍼주만 매수하시면 되는 거지만, 시장은 가치주와는 반대로 성장주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성장주의 고점을 예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정신없이 10월을 뛰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1월이 돌아옵니다.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대리님. 예, 뭐 아까 제가 뭐 반격의 주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오늘 뭐 지수 상단을 이렇게 저희가 그 생각을 다 가둬두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은 좀 저는 그런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저희가 1700에서 1900 넘어오는데도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위로 솟지 않았습니까? 저는 11월 초에 앞서 말씀드린 이슈에 대한 그 피드백이 될 경우에 오히려 2000선까지 가는 부분은 분명히 열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 다우존스 기준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 2000선에 닿는 예전에 그 무너지기 직전까지 반등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초에 앞서 말씀드린 사안을 잘 해결하는 모습이 보이면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아까 뭐 SM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 가지고 계신 거 계속 가져가는 건 유효해 보입니다. 네, 대표님. 저는 지금 뭐 지수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 부분을 논하는 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지금 지수가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반등이 전혀 일어나지 못한 대형주들은 또 전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뚜렷한 경쟁력,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슨 철강주의 한 종목, 조선주의 한 종목, 뭐 금융주의 한 종목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연기금의 투자 방식이지 예. 개인들의 투자 방식이라는 거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들어온 거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다. 이런 연기금적인 생각으로 들어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가장 강한 종목군에 압축해서 지수는 당분간 잊어먹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박스권 안에서 등락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상방향으로 간다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금요일 순서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김동기 대표와 정재훈 대리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 대비 잘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